네, 오늘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일단 원격 탐사가 뭔지, 원격 탐사의 정의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원격 탐사가 영어로 뭐였죠? 리모트 센싱이라고 했었죠. 줄여서 앞글자를 줄여서 RS라고도 불리우는 이제 원격 탐사가 무엇인지 배울 거고, 그리고 원격 탐사의 특징,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볼 생각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원격 탐사의 원리, 어떤 식으로 원격 탐사 데이터, 원격 탐사 영상이 취득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오늘 해상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해상도도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탐사의 정의, 특징, 원리, 그리고 해상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탐사의 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원격 탐사가 필요한지, 원격 탐사라는 기술이 왜 도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뭘 하고 있는 그림 같은가요? 그쵸? 요 분, 이 모자, 초록색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이 식생, 요 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나와서 여기 땅에 있는 이 뭐 잡초인지 나무인지 어쨌든 식생의 분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XY 좌표와 특정 높이에 대해서 이 GPS, 이 GPS를 가지고 이 위치에 대한 3차원 좌표를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한 어떤 분간값, 식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간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특정 높이에서 요 스펙트로 라디오메터,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분광계라고 하는 요 기계, 이 센서를 가지고 아까 GPS로 좌표를 알아놨던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분광계를 쏩니다. 그러면 이 기계로부터 이 내가 관심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존재하는 물체, 이쪽은 식생이죠. 이 식생이라는 애가 파장대별로 어떤 반사값을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기계는 약 400에서 2400 나노미터까지의 파장 범위의 분광 특성, 반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이 기계를 측정했더니 요런 식, 요런 특성을 갖는, 이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요런 특성의 분광 특성을 갖더라. 이러한 반사값을 갖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분광 특성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행해져 왔던 현장 조사이다. 이건 현장에 가서 어떤 식생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 일반 측량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2학년 1학기 때도 배웠을 거고 하겠지만 일반 측량이라는 건 뭐예요?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관심 있는 지점 간의 어떤 각이라든지 거리 혹은 면적을 측량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일반 측량이 되겠고, 좀 전에 설명한 현장 조사도 어떤 식물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특성이 어떠한 변화를 갖는지를 직접 현장을 통해서 관측하는 것을 이제 현장 조사, 영어로는 필드 서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원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산사태 홍수와 같은 재난을 직접 관측하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이제 현장 조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현장 조사 혹은 일반 측량을 요약하자면은 뭐 지구상의 상대 위치를 결정하거나 대상물의 특성 변화를 관측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이게 핵심이겠죠. 현장 조사의 특징은 현장에서 수집하는 것, 이게 현장 조사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장 조사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 네 컷의 그림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아까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내가 관심 있는 지역 한 지점에 대한 GPS 측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분광계로 반사값을 얻는 그런 과정이 을 통해서 이 위치에 대한 어떤 반사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이 위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 지역 촬영하고 뭐 차나 뭐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이 지역도 추정하고 또 이 지역 추출하고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다른 단점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내가 그곳에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북한 지역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뭐 산 아주 깊숙이 이런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사람 출입이 제한된 어떤 산 속에 어떠한 식생 분포가 있는지를 관측하고 싶다. 할 때는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측량과 현장 조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어떤 기술이 원격 탐사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원격 탐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원격 탐사의 정의. 일단은 뭐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정의로 보면은 어, 플랫폼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물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 측정된 그 양을 가지고 그 대상물, 우리 관심 있는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요게 이제 원격 탐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좀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이 조금씩 있죠. 중요한 용어들을 보자면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 그리고 센서라는 용어, 그리고 대상물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우선 플랫폼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플랫폼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플랫폼이란 건 뭘까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센서가 센서가 탑재될 수 있는 어떤 장치, 공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성, 위성도 이런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위성에 아주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서 그 위성이 이제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위성도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비행기, 드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자동차, 요새 뭐 워낙 자율주행 막 핫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센서들을 탑재하기 위한 플랫폼이 차량이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꼭 하늘이나 뭐 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차량이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센서를 이용하는데 그 센서를 넣을 수 있는 모든 공간, 장치를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센서. 센서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센서라는 거는 뭐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센서 많이 쓰죠. 그냥 한국말로도 센서라고 많이 쓰잖아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센서, 원격 탐사 센서는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카메라라는 건 뭐예요? 빛이 있을 때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뭐 내 친구들 사진이라든지 우리 주변 풍경의 사진, 그런 대상물을 어, 그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도 이제 센서라는 것은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탐지기, 그런 것들을 다 센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도 굉장히 구분이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파장대에 따라서 광학 센서와 마이크로파 센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좀 이따 하겠지만 에너지원이 뭐느냐에 따라서 수동용 센서와 능동용 센서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뭐 공간 해상도도 다 배울 겁니다.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공간 해상도라는 거에 따라서 뭐 고해상도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저해상도 센서가 있고 저해상도 센서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센서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이 센서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파장대에 따라서 또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해상도, 특히 공간 해상도에 따라서 분광 해상도에 따라서 이 센서들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를 가지고 대상물에 반사된 전자기파를 측정한다. 이 부분 또 이제 봐볼게요. 대상물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한다. 요거는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전자기파를 가지고 데이터를 에너지를 정보를 얻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상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상물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뭐 영어로는 without physical contact physically 직접적인 물리적인 접촉 없이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격 탐사의 개념이다. 특히 이제 대상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접촉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대상물을 이제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원격 탐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원격 탐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봤으니까 같은 내용들을 PPT를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원격 탐사의 정의가 써 있죠. 플랫폼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전자기파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원격 탐사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 또 다른 여러 정의들이 있어요. 그 문헌마다 조금씩 정의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맥락은 비슷해요.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측한다. 그래서 전자기파 에너지를 이용한다.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without making physical contact with, not in contact with.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격 탐사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격 탐사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으니까 아까 현장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격 탐사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현장 조사와 원격 탐사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좁지만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조사 그리고 원격 탐사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도 한번 써주죠. 현장 조사는 필드 서베이고요. 원격 탐사는 리모트 센싱 RS.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시간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두 번째는 이 현장 조사와 원격 탐사 기법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 범위라든지 지역의 넓이, 크기 측면이고요. 마지막은
정확도 측면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정밀하고 정확한지,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 기법을 비교할 건데, 우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현장조사가 유리할까요? 원격탐사가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원격탐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까 현장조사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시간 비용, 한 지역을 데이터를 취득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 번 측량할 때마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뭐 전반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원격 탐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와 지역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이것도 원격 탐사가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스터디 에어리어인데 현장 조사에서는 뭐 이렇게 구분 이렇게 몇 곳에 직접 가서 측량을 해야 되지만 원격 탐사는 뭐 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한번 쭉 이제 날면서 스캔하면은 이적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전체 범위도 넓고 어, 촬영할 수 있는 지역도 넓게 되겠죠. 다음은 정확도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이것도 이제 원격 탐사가 더 좋으면 좋겠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현장 조사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직접 그 GPS를 들고 이 각 지역에 대한 더 정밀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제 현장 조사가 더 좋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이제 원격 탐사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현장 조사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요새는 많이 활용이 되냐면, 네, 우리가 이제 원격 탐사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을 했을게요. 요렇게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위성이든 드론이든 원격 탐사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 데이터의 어떤 정확도라든지 데이터의 신뢰도를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이 이제 이 현장 조사. 그래서 현장 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뭐 한국말로는 이제 참조 자료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얻은 원격 탐사 기술로 얻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밀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조 자료로 현장 조사 혹은 일반 측량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 탐사로 이 지역에 대한 그 전체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지역이 잘 만들어졌느냐 원격 탐사로 그때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측량을 해서 요 위치에 대한 우리 현장 조사 자료와 원격 탐사 자료를 비교해서 이게 원격 탐사 자료로 도출한 결과가 현장 조사랑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면은 이 원격 탐사 자료가 잘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장 조사의 자료를 원격 탐사 자료를 평가하는데 즉 레퍼런스 데이터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 비용이나 범위나 지역 이런 측면에서는 원격 탐사가 현장 조사보다 훨씬 큰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현장 조사가 더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격 탐사와 그 현장 조사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더 이제 원격 탐사의 장단점을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 탐사의 장점부터 우선 같이 살펴보면은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물리적인 접촉 없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 가는 뭐 현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측정해야 될 부분을 뭐 모르고 뭐 밟았다든지 뭐 발로 차버린다든지 그렇게 훼손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격 탐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할 때는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뭐 수동형이나 능동형 센서로 대상의 특성 추출을 가능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수동형, 능동형은. 그리고 대상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수행이 가능하다. 요건 무슨 얘기냐? 아까 이렇게 연구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샘플처럼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데 이 원격 탐사는
요런 특정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위성이나 드론으로 날아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즉 이 범위 전체를 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주기로 동일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획득하고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성은 이제 주기 해상도라고 하는데 일정한 주기로 동일 지역을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같은 지역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쭉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원격 탐사의 단점은 데이터의 크기나 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공간적, 분광적, 방사적인 제약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탐사 데이터의 정확도가 현장 조사보다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수집하거나 처리 분석하는데 또 일정한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찍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우리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사적인 전처리, 기하적인 전처리,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어떤 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 원격 탐사입니다.